선박해양공학개론 기말고사 해설이고요. 아직 채점은 다 하진 않았는데 여기 나와 있는 채점 기준대로 가려고 해서 채점 기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그 공지했던 대로 우리가 2차 중간 이후로 점수가 60점이고요. 그 다음에 그 앞에 있는 문제들은 40점치 됐고요. 그래서 우선 보면은 요거랑 그 다음에 10점이랑 15점이랑 뒤에 문제 하나 저항까지 저항 시험까지 이것까지 해서 이제 40점 중간 투 이전 시험 범위였죠. 어쨌든 뭐 그렇게 돼 있고요. 우선 1번 문제부터 설명을 하겠습니다. 다음 단어 의미를 설명하시고요. EEDI는 의미를 설명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냥 선박 그냥 EEDI를 에너지 효율 설계 지수라고 쓴 사람들도 있는데 뭐 의미가 맞기는 한데 근데 실제로 그게 어떤 내용인지를 좀 설명을 했으면 해서 요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냥 2점 드리는 걸로 했고요. 여기 쓰진 않았는데 하고 원래 뜻은 선박의 CO2 배출량을 선박 운송 능력으로 나눈 뭐 정확히 얘기하자면은 화물 적재량에다가 속도죠.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는 건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선박의 CO2 배출량에 관련된 거다라고 썼으면은 5점으로 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냥 단순히 이름만 썼으면 2점 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FPSO는 이거 이름 하나하나가 한 글자 한 글자가 다 그게 갖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부유식은 플로팅, 프로덕션, 스톤, 그래서 이 기능을 하는 장비다라고 쓰면은 원유 관련해서 당연히 원유가 나와야겠죠. 원유 관련해서 뭐 이런 식으로 한다라고 기능을 설명을 했으면은 5점 드리고요. 하나씩 빠지면은 1점씩 까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캐는지도 1점이죠. 각각 1점씩 이렇게 돼 있고 리버티십은 키워드는 용접하고 블록 생산해서 그러니까 대량 생산을 관련한 얘기를 썼으면은 점수 드리려고 5점 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의장이란 말은 그냥 선박의 운용에 필요한 각종 장비, 그래서 선박에서 철판 빼고 선박에 들어가는 각종 장비들이다라는 식으로 제가 이해할 수 있게 답을 썼으면은 5점 드립니다. 이거 두 개는 뭐 따로 부분 점수는 없어요. 이건 여러분들 숙제로 옛날에 나갔던 문제인데 보면은 잘 기억을 안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우선 GZ 곡선이 뭔지 어떻게 변하는지니까 GZ 곡선을 그려야 점수를 주겠죠. 그렇습니다. GZ 곡선을 그리면 기본으로 5점 드리고 그게 뭔지를 제대로 그리면 그냥 아무렇게나 그리지 마시고 이렇게 올라갔다가 값이 뿌 하고 떨어져. 경사각에 대해서 GZ라는 게 GZ 곱하기 선박 무게, 중량이라고 해요. GZ 곱하기 중량을 하면 얘가 복원 모멘트가 되잖아요. 근데 선박 중량이야 일정하니까 GZ가 커질수록 선박이 기울수록 GZ가 커지면서 복원 모멘트가 커지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각도까지는 배가 이제 원래대로 돌아오려고 힘을 열심히 모멘트를 열심히 내고 있는 거고 이제 그 모멘트가 좀 줄어들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은 선박이 더 복원을 하지 못하고 홀라당 넘어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숙제에서 선폭이 증가하면은 GZ 자체가 쭉 증가를 한다고 했었죠. 그 다음에 선박 건현이 증가를 한다면은 처음에는 기존 선박이랑 똑같이 가는데 언제부턴가 이렇게 선박이 많이 기울어서 이쪽 갑판이 물에 잠기기 시작할 때부터 이제 얘가
GZ 커브가 내려가기 시작한다 했잖아요. 근데 건연이 높으면은 그 가판이 침수되는 걸 좀 더 지연을 할 수가 있거든요. 좀 더 배가 기울어도 가판이 안 잠기니까 복원 모멘트가 쭉 증가해서 가판이 침수되면서 GZ가 감소하기 시작하는 데까지가 좀 지연이 돼요. 그거를 알아볼 수 있게 그림을 그리면은 5점을 드리도록, 각각 5점을 드리도록 했습니다. 어차피 숙제에서 그대로 나온 문제라서 네, 다들 잘 하셨을 걸로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제가 시험 중에 얘기 드린 게 설계속도 25노트인데 25노트가 25 아마 NM이라고 쓰기도 하고 노티컬 마일이라고 쓰기도 하고 이렇게 쓰기도 해요. 이거를 1시간에 간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좀 설명했던 것 같은데 해상 마일로 갖는 게 1 해상 마일이 1 노트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육상 마일로 계산하신 분들도 있고 뭐 그런데 뭐 이참에 잘 기억을 해두세요. 어차피 선박 해양공학이랑 그거 관련된 거 하는 사람들은 결국에 속도 단위 노트로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25노트에 대응되는 푸르드 수를 계산을 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푸르드 수 식을 외우고 있어야 문제를 풀 수가 있겠죠. 우선 여러분들 계산기에 보면은 25노트를 미터/세크로 변환을 하거나 아니면 제가 그때 수업 때 얘기했었는데 0.5144 곱해주면 된다고 했잖아요. 그걸로 계산을 해도 되죠. 뭐 외우기 어려운 숫자 아니니까 외워두시는 게 나을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배속도가 나오고 푸르드 수 계산하면 0.217이 나옵니다. 혹시 기억이 안 나서 푸르드 수 수식만 썼어도 이 점은 드리도록 했어요. 그 다음에 4.6m짜리 모형선을 만들면은 원래 배가 230m니까 거기에 대해서 50분의 1이잖아요. 50분의 1인데 배수량을 킬로그램 단위로 나타내라고 했으니 배수 중량인가 원래는 어쨌든 그러면은 5만 톤이고 5만 톤이 곱하기 1000 해줘야 그러면 얼마예요? 5천만 킬로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부피니까 얘가 길이 비해 세제곱으로 줄어들겠죠. 그렇게 하시면은 400kg이 나옵니다. 배부계가. 그 다음에 모형의 여행 속도는 푸르드 수를 갖게 하면 된다고 했죠. 푸르드 수가 0.217이니까 속도를 구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배가 50분의 1이니까 루트 50으로 원래 배 속도인 12.86을 나눠주면 되죠. 그럼 1.82 미터/세크가 나옵니다. 그렇게 계산을 해주셔도 되고요. 어쨌든 문제에서 이거를 숫자를 쓰라고 했으니까 숫자를 써야 답을 드리겠죠. 따로 뭐 중간 점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배 구조 관련해서 이제 설명인데 그때 수업 때 얘기했던 게 이렇게 배가 토막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자면은 이 토막 경계에서 선체를 위나 아래로 가는 힘이 항상 작용을 한다고 했죠. 그게 우리가 전단력이라고 했고요. 그러면 전단력이 어떻게 흘수에 따라 변하냐라는 건데 흘수가 줄었다면은 여기에서 경하흘수에서는 흘수가 주니까 배가 물에 더 적게 잠기겠죠. 뭐 균일하게 잠길지 아니면 선미가 더 무겁게 잠길지 모르지만 균일하게 잠기든 잠겼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부력이 줄겠죠. 배가 물에 적게 잠겼으니까 화물을 적게 실은 만큼 배가 요구되는 중량이 작아졌기 때문에 배에 가해지는 중력이 작아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하기 위한 부력도 줄어들어요. 근데 부력은 흘수가 줄어든 만큼 균일하게 줄어들 거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화물 무게가 만재흘수랑 경하흘수를 이제 나누는 주요한 요건인데 여기서 뭐라고 썼냐면은 화물이 엔진 근처에 배치를 안 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화물 무게는 여기서만 줄을 거예요. 엔진은 선미에 있고 그렇죠? 여기에서도 뭐 엔진의 바로 앞쪽 선미벽이라고 되어 있으니 이쪽이 선미잖아요. 그래서 엔진이 선미에 있는 건 딱 보시면 아시죠? 엔진 표시까지 해놨으니까. 그럼 그 엔진 무게는 안 변해요. 흘수에 따라서. 엔진 무게 안 변하고 흘수만 줄었으니까 부력만 줄었어요. 그러면 엔진에 여기에 가해지는 이 선미 쪽 영역에 대해서 힘이 어떻게 가해지냐면은 아래로 가는 중량은 그대로고 위로 가는 부력만 줄은 상태죠.
그럼 애초에 중력보다 부력이 작은 상태였으니까 이쪽에서 전단력이 위로 추가적으로 전단력이 가해져서 이 구조를 지지하고 있었는데, 여기까지는 이해하실 수 있죠? 아래로 가는 힘이 더 크기 때문에 위로 가는 전단력이 선체 벽을 타고 전달이 되고 있었는데 부력이 줄었어요. 그러면은 어쨌든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전단력이 더 강하게 가해져야겠죠. 위로 가는 전단력이. 그래야 이 선미부를 지지를 해줄 수 있잖아요. 구조적으로. 그 얘기를 여러분들이 설명을 쓰면 됩니다. 그래서 우선 이해해야 되는 거는 경하을수 조건에서는 선체가 떠오르거나 흘수가 감소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겠죠. 경하울수가 뭔지를 모르면 문제를 못 풀잖아요. 그 다음에 그렇게 됐을 때 선미 부분에 작용하는 부력은 줄지만 흘수가 줄었기 때문에, 하지만 중량은 그대로라는 컨셉을 여러분들이 문제 어차피 이 문제에 있는 문장들 잘 읽어보시면 이건 그대로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해하고 문제를 푸는 게 보이면은 점수가 나가고, 그냥 그 얘기를 이해를 못한 것 같이 해서 답이 이상하면은 그거는 다 점수를 못 드리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선미 쪽은 부력이 줄었기 때문에 걔를 지지하기 위한 전단력이 더 강하게 가해져야 된다라는 게 문제에서 전단력의 크기가 어떻게 변할지에 대한 답이 되겠죠. 그래서 채점 기준은 우선 그냥 뭐 전단력이 커진다라고 다 덮어놓고 답만 써도 5점은 드릴 거예요. 맞았으면은. 하지만 나머지 중간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좀 잘 써줘야겠죠. 그 다음 수면파 문제인데 분산관계식입니다. 이걸 주어졌을 때 유상속도 C를 나타내라고 했고, 우선 K랑 오메가 의미를 쓰라고 했죠. K는 파수예요. 뭐 의미를 쓰라고 했으니까 파수라고 쓰면은 지금 계획에 2점 드릴 것 같고, 이름은 쓰는 거니까. 그 다음에 파수라고 안 쓰고 식만 쓰면은 그냥 5점 드리려고 해요. 원래 물어본 건 이건데 여러분들이 그냥 이름만 쓰는 경우들이 있어서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오메가는 각 진동수라고 우리가 하는데 2파이 오버 t라고 하죠.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의 파장 안에 단위 길이 안에 하나의 파장이 몇 번 들어가는지, 아니면 단위 시간 안에 하나의 주기가 몇 번 들어가는지를 라디안으로 나타낸 게 여기서 얘기하는 파수랑 각 진동수의 의미고, 여러분들이 그래서 요거 식을 알고 있으면은 수식만 적어도 정답이고, 그 다음에 단순히 이름만 쓰면은 2점 드리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채점 결과 보고 좀 바꿀 수도 있어요. 이 부분은 어차피 요 식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그 뒤에 이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뭐 뒤에서 요거 제대로 푼 사람, 그러니까 요거 얘를 틀리고 뒤에 5점짜리 틀리고 파수랑 각진동수만 쓰면 2점 2점인데, 파수랑 각진동수라고 써놓고서는 뒤에 얘는 또 보니까 알고 푼 것 같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이것도 5점, 5점, 5점으로 갈게요. 그래서 위상속도라는 거는 기본 수식은 이거예요. 한 주기가 한 파장을 가는데 몇 초나 그렇게 되나? 아니지. 한 단위 시간 동안 파가 얼마나 진행하는지를 주기랑 파장 가지고 나타낸 게 위상 속도인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식을 잘 정리를 해보면은 이게 나오고요. 뭐야, 내가 식을 거꾸로 썼나? 제가 거꾸로 아닌데. K고 제가 이걸 잘못 썼네요. 얘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식에서 그러면 K분의 오메가 끄집어낼 수 있죠. G분의 오메가. 뭐야, 왜 식이 거꾸로 됐지? 예, 여기까지 했고요. 이게 또 왜 이래? 여기까지는 맞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K분의 오메가를 만들어주면은
식이 이렇게 되겠죠? 예,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끄집어내면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서 알 수 있는 내용이 뭐가 있냐면은 오메가가 작으면은 오메가가 작아지면은 속도가 증가를 해요. 근데 오메가가 작다는 거는 주기가 커진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주기가 큰 파면은 무한수심에서 주기가 크면은 전달 속도도 위상 속도도 빨라지겠구나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가 있죠. 그거는 좀 기억을 해두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주기가 큰 파 아니면 파장이 주기가 클수록 파장이 큰 것도 여러분들이 분상관계식 보시면 알 수 있을 텐데 주기가 커지면은 파장도 커지고요. 파장이 커지면은 속도도 빨라진다라는 거 이해를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인데요. 선박 생산에서 블록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블록 분할하는 과정을 이해를 하면 되죠. 그래서 블록 최대 크기는 우리가 블록은 운송을 해가지고 도크에서 조립을 하기 때문에 블록의 크기를 결정하는 거는 책에도 나와 있지만은 겐트리 크레인이랑 트랜스포터 두 개예요. 실제로 얘네들이 블록을 운송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트랜스포터는 블록 공장에서 이렇게 만들어진 블록을 바퀴 달린 차에 실어가지고 옮기는 게 트랜스포터고 이래가지고 도크까지 가서 여기에 이제 배가 있으면은 블록을 여기다 내려놓죠. 트랜스포터가. 그러면 크레인으로 떠가지고 여기에다가 내려주는 게 겐트리 크레인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두 개의 크기로 얘보다 큰 거는 블록을 옮길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블록의 최대 크기 제한 사항으로 이 두 가지를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만 쓰면 3점이고요. 둘 다 쓰면 5점이에요. 그 다음에 선박 생산 일정을 결정하는 제일 중요한 생산 시설은 당연히 도크죠. 뭐 다른 건 얘기한 적도 없는 것 같은데요. 수업 중에. 생산 시설 관련해서 도크로 쓰시면 되고 탑재 네트워크는 제가 그게 배를 만들 때 아마 이게 동영상으로만 올라왔을 텐데 배를 만들 때 블록을 어디서부터 쌓는지의 문제예요. 근데 당연히 블록을 위에서부터 쌓을 순 없죠. 밑에서부터 쌓고 그 다음에 쌓아 올리잖아요. 옆으로도 추가를 하면서 블록을 만들고 그러다 보면 제일 마지막에 올라가는 데가 원래는 이쪽이거든요. 거주구. 근데 또 경우에 따라서는 여기 먼저 올리고 앞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경우가 있어서 선수를 제일 마지막에 올릴 때도 있어요. 근데 보시면은 화물구역, 기관실은 여기 밑에고 화물구역은 이쪽이고 그 다음에 선미부는 여기잖아요. 거주구보다 먼저 올라가야 되는 데들이에요. 여기 세 군데는. 그래서 선수부는 맞고 얘랑 얘 세 개는 다른 순서대로 봤을 때 탑재 네트워크상 순서대로 갔을 때 얘네들은 먼저 들어갈 수밖에 없는 애고 원래 제가 생각한 답은 거주구인데 근데 또 책에 그림 보면은 여러분들이 선수부도 마지막에 올리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서 둘 중에 하나만 써도 답으로 해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 수업 기말고사 채점 기준은 이런 식이고요. 그 다음에 평가 기준 뭐 ABC 같은 거는 우선 학교에서 지정한 기준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뭐 A 비중을 좀 크게 줘라라고 해서 그거는 최대한 따를 건데 그렇다고 해서 뭐 이제 너무 이 기말고사나 아니면 숙제 같은 걸 하나도 안 낸 분들을 그러면 A 50%고 나머지는 다 B를 나오나요? 당연히 그럴 수는 없고요. 우선 출석 관련해서 문제된 사람들 4분의 1 이상 출석 안 한 사람들 그거 당연히 F 줘야 되고 학교 규정이에요. 제가 어떻게 못해요. 그 다음에 뭐 기말고사 성적이나 아니면은 기말고사밖에 중간고사 뭐 그런 것들 아니면은 다른 과제들 그게 너무 좀 성적이 그러니까 A 50%는 주는데 그 다음에 B를 줄 건데 이게 너무 B들이랑 B 줄 사람들이랑 너무 간격이 떨어져 있다라고 하면은 거기부터는 C나 뭐 D 나갈 수도 있습니다.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그거는. 네. 하여튼 그렇게 돼서 한 학기 동안 많이 수고하셨고요. 25일까지 마지막 과제 하나 더 내기로 우리 얘기했으니까 공지가 됐으니까 그것까지 좀 신경을 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